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이 국민의힘을 겨냥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집단 입당이 벌어진 시기로 의심되는 건 지난 2021년 20대 대선 경선과 재작년 22대 총선 경선입니다. 합수본은 당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이 진행된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2차례 기각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는데 이후 신천지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신천지 측은 어떠한 정당에도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국민의힘 당사와 함께 당원 명단을 관리하는 데이터 업체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본은 당원 명단을 확보한 뒤 교인 집단 가입 명단으로 의심되는 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혐의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재판 소원제를 놓고 필리버스터가 21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주요 인사의 복당이나 공천이 속속 이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지금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 소원제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장에선 여야가 21시간 넘게 찬반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 소원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면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국민의힘 박형서 의원은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닌 만큼 대법원과 수직이 아닌 병렬 관계라서 재판 소원을 하는 건 사심제로 위헌이라 주장했고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법안으로는 헌재가 재판 과정에 헌법상 기본권이 지켜졌는지를 따지는 일인 만큼 사심제라 부르는 건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소원제 법안은 이제 2시간 반 정도 뒤인 6시 30분 이후 법 여건 주도로 표결 처리가 전망되고 이어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의 마지막인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상황도 짚어보죠.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를 복당 조치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대구에서 진행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신청을 의결했습니다. 86세대 맏형으로 불리는 송 전 대표는 이로써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한 지 3년 만에 민주당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SNS에서 돌아오기 위해 떠난 길이었다. 민주당원 송영길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인천 계양을에 거듭 출마 의지를 밝힌 만큼 그 행보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공관위는 6.3 지방선거 1호 공천 대상으로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에 단수 공천했는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차례로 공천 심사 결과를 차례로 밝힌다는 계획이고 다음 달 2일 회의 이후엔 경선 지역과 방식 등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은 특히 대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때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 간 이견이 표출된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을 꺼내 들었는데요. 주민들을 잘 살게 해주자는 법에 왜 딴지를 거냐며 국민의힘을 직격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 딴지 걸고 발목 잡고 반대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국민 사과부터 하십시오.
국내힘 대구 경북 의원들은 현재 졸속 통합이라도 현실론을 들어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를 찬성하는데 일단 뜻을 모았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하루빨리 법사위를 열고 표결이 보류된 대구 경북 통합법을 서둘러 처리하자고 촉구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법사위를 열어서 처리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3월 3일까지가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후 SNS에서 국민의힘이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부터 중단하라며 으름장을 놨는데요. 이에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의원총회까지 열고 법 왜곡죄 수정안도 제출하지 않았느냐며 목리 부리지 말라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내홍 조짐도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흘째 대구에서 민심 행보 중인 한동훈 전 대표가 점심쯤 서문시장을 찾았고 이 자리에 친한계 의원들도 일부 동행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를 두고 당권파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엄포를 놔서 개파를 중심으로 한 내홍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한 라디오에서 친한계 의원들이 한 전 대표를 도와 국민의힘과 경쟁하는 무소속 후보가 만들어졌고 이런 건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윤리위 제소 준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아침에 한 라디오에서 당권파 홍위병이라고 직격하면서 이들 면면을 보면 과거에 무소속으로 대선에 나온 한덕수 전 총리를 돕던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범여권 주도의 사법개혁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 상정되고 있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천대엽 전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40여일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기혜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박영재 처장이 전격 사의를 표했다고요? 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새롭게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지 40여일 만입니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법부는 그간 행정처장, 차장들의 국회 발언은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의 언급과 공식 설명 자료, 전국 법원장 회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사법개혁 법안들의 반대를 표명해 왔는데요.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면서 박영재 처장이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거로 풀이됩니다. 지난 23일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일 수 있다며 우려하는 의견을 밝혔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취재진이 재판소원법 통과를 앞두고 입장이 있는지 또 후속 대응 계획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소원법과 직접 관련이 있는 헌법재판소 김상환 소장 역시 재판소원법 표결을 앞두고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정치 헌금 수수 등의 혐의로 어제 고강도 조사를 받은 김병기 의원이 이틀째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취재진 앞에 선 김 의원은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짧은 입장을 전했는데 오늘도 장시간 동안 조사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영수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지금도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 계속되고 있죠? 네, 정치헌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쯤 이곳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틀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 앞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는데 이후 입장 발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성실히 조사받겠고요. 그리고 이 조사가 끝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따로 이렇게 말씀드릴 그런 자리를 갖다가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어떤 점에 대해서? 오늘은 김 의원 본인과 아내 관련 의혹을 위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조사에 14시간이 걸렸던 만큼 오늘도 장시간 조사가 예상되는데 이틀 동안 모두 조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시 소환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데 어제 오늘 어떤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김 의원은 어제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과 빗썸 취업 청탁 의혹을 위주로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조사 과정에 반영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는데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13가지에 달하는데 우선 지난 2020년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아내의 업무추진비 유용사건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거나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최근 구속심사 일정이 잡힌 강선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걸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2달 넘게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 의원에 대한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네,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 SUV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타난 피의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A씨에 대한 구속심사 언제 열렸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포르쉐 운전자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A씨는 하얀 옷으로 얼굴과 상반신을 똘똘 감싼 채 휠체어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약물운전 혐의 모두 인정하시나요? 네, A씨는 그제 저녁 8시 40분쯤 약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SUV를 몰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약물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어젯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전 11시 15분쯤 끝났는데 A씨는 법원을 나서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시 사고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죠. 피해자는 약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고요? 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약물을 투약한 채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당시 서울 시내에서 10km 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이 확보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차가 다리 위에서 떨어지면서 아래 강변북로를 달리던 차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약물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A씨가 갖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약물이 많이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뒤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는데 현장에서 많은 양의 약과 프로포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깨진 프로포폴 약물병과 일회용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됐고 약물이 채워진 주사기도 있었습니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물질이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만이 철저히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의사나 약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경찰은 상당한 양의 약을 어떻게 일반인이 가지고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네, 경찰은 일단 A씨가 이 약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따져보며 위법 소지가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등 합법적인 기관에서 의사를 통해 처방을 받았더라도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혼자 투약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A씨와 함께 투약한 공범이 있는지 A씨가 다른 누군가에게 약을 공급하고 있던 건 아닌지도 향후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A씨가 구속돼 신병이 확보된다면 남은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직권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당시 1km가량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청장이 정자동에서 출발해
한 1km 운전했다는 진술을 사고 직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피해자 2명에게서 진단서와 진술서를 제출받아 김 전 청장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협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김 전 청장을 소환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며 김 전 청장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육성으로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이 97% 급감하면서 실적이 악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육성으로 사과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영어로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First, I want to apologize again for the concern and inconvenience this has caused.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말 서면으로 미흡했던 초기 대응을 사과한 적은 있지만 직접 육성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의장은 고객이 쿠팡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Our customers are the only reason we exist, and earning their trust is something we strive to do every single day. 이 같은 공개 사과 배경에는 악화된 4분기 실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분기 쿠팡 매출은 약 12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약 115억 원으로 97%나 급감했습니다. 단기 순손익도 2,600만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 보면 쿠팡 실적은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약 49조 원으로 14%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6,790억 원으로 3년 연속 6천억 원대를 지켰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4분기 매출 성장률과 활성 고객 수, 와우 멤버십, 그리고 12월 이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실적에서는 성장률 영향이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여파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라 극적인 실적 반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 국민들이다 보니까는 이 영어로 좀 사과하기보다는 진정성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한국에 와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어 영상으로 좀 더 진실감 있게 사과를 한다고 하면은 김범석 의장이 육성 공개 사과라는 이례적인 행보에 나섰지만 국면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새만금에 9조 원을 들여 인공지능과 로봇 등 혁신 성장 거점을 만들기로 한 현대차그룹에 더 큰 지원으로 화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투자가 기업의 지역 진출을 이끄는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언급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한 건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어디서 나온 발언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현대차그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전라북도 간의 투자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새만금에 9조 원을 들여 첨단 산업 기반을 조성키로 한 기업의 결정을 직접 격려하고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의 혁신 역량과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새만금의 바람과 햇빛이 친환경 에너지와 그린 수소로 전환될 거란 겁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지속성장의 가장 큰 장애 요소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꼭 이루겠다는 의지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결국 기업이 지역에 자리를 잡아 먹고 살 길이 생겨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투자가 기업의 지역 진출을 이끄는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들의 과감한 결단에 정부는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규제와 행정 지원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춰서 기업의 지역 진출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새만금에 어떤 투자가 이뤄진다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9조 원을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산업의 성장 거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제조, 부품 클러스터, 태양광 발전, AI 수소시티 등 관련 주요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현대차그룹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새만금 지역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과 광역교통 여건 개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방안 마련, 인허가와 보조금 지원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어제 NBS 여론조사 지지율 17%라는 충격적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 오늘 갤럽 조사 지지율도 22%, 암담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수 텃밭, TK마저 예사롭지 않죠. 96일 남은 지방선거, 그 골든타임 동안 이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고민이 깊을 텐데요. 이 틈을 파고든 걸까요? 여당인 민주당은 대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는 서문시장을 찾아서 그 세를 과시했습니다. 대구로 쏠린 시선으로 정치온 시작합니다. 어제 당 지지율 10% 진입으로 멘붕이 온 것은 알겠는데 대구도 우리가 먹죠.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 등판하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이곳 대구에서 지금은 명실상부한 우리 민주주의의 불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대구에 온 것도 지금 이런 문제들,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그냥 회피하고 엉덩이 빼고 뒤로 관망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제가 한번 이 문제를 극복해 볼 테니 한번 맡겨주시라고. 네, 오늘의 정치온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모텔 살인 사건과 관련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있었던 모텔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이 검찰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취임 후 두 번째로 보수 텃밭인 또 여당에게는 험지인 대구를 찾았습니다. 지방선거 90여일 남아있긴 한데 왜 하필 오늘 대구를 찾았을까? 최근 나온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단은 정청래 당대표가 그동안에 쭉 전국을 순회하면서 현장 최고위를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현장 최고위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고, 네. 이제 그런 차원 인하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걸 더 강화시킨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마침 이제 내일 2월 28일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대구 민주화 운동 66주년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이제 개혁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민주주의가 많이 파괴될 뻔했잖아요. 그것들도 시민들의 힘으로 이제 막아낸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좀 기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처음엔 찬성했다가 다시 반대했다가 다시 또 찬성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직접 대구에 찾아가서 대구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국민의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당론이 뭐냐. 그리고 대전 충남도 뭐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대구는 명실상부 보수의 텃밭인데 네. 최근에 국민의힘 TK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점을 좀 공략하고 싶다. 박지원 의원은 최근 대구시장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점을 좀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닐까. 당연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행보들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제 MBS 여론조사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거의 역대 최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다 이제 높고 있고 또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동률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또 그동안에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텃밭이어서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이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 국민들의 그 삶은 어땠느냐 보면 지난 30년 동안 GRDP가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그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그 전륜 대신에 윤호개인을 표방하면서 이러다가 보수 괴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이제 대구 경북에 있는 시민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는 그 구도가 가장 중요할 건데, 구도가 이제 정권 안정론이냐 정권 심판론이냐가 이제 가장 큰 구도가 형성이 될 텐데,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구 경북 시민들이 수건이었던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또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 그 당에도 또 소중한 그 김부겸 전 총리라는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이제 본인은 안 나오신다고. 아직은 결심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뭐 다음 달 정도면은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그 대구시당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출마를 지금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든 또는 아니면 통합이 이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본선에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예측을 하는 거죠. 보수의 텃밭인 대구도 지금 민주당이 좀 노리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사흘째 대구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서문시장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화면도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지난 11일에 장동혁 대표가 찾았을 때 좀 한산했던 서문시장과 비교되는 그림을 만들고 싶다, 이 목적이었을까요? 우선 대구 경북 통합 관련해서 그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철저히 선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문제는 지금 지방 소멸 위기에서 지방 분권을 통해서 지방을 살려야 된다. 또 이재명 정부도 지방 주도의 성장을 내걸은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분권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충남 대전에서 이에 대해서 재정분권 사무 2항을 분명하게 하는 행정통합 법안을 발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양의회를 거쳐서 이에 법안을 제출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제안 한번 하더니 이것을 지방선거용으로 완전 알맹이를 쏙 빼고 겉으로만 통합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대구 경북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 제가 행안위의 법안 소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소위에 가서 논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충남 대전의 통합법안은 국민의힘 당초 법안과 민주당 및 정부 법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견 수렴하지 않으면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구에서는 그 당시 대구 경북에서도 의원들께서 반반 의견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소위에서도 그러면 대구 경북은 민주당이 일방 주도하게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에 통과를 시켰고, 행안위 전체에서까지 통화를 시켰단 말이죠. 이거를 법사위에 가져가더니 갑자기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보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라치기를 한 거죠.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제 뭐 대구 경북의 민심과 다른 양상인 양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통합의 문제는 결국은 최고 중요한 것이 국가 대개주에 준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런 틈을 타서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정청래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서 뭔가 대구 민심에 자기들이 부합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다 선거용으로 저들이 민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선거용으로 본인들의 쇼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예,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서문시장 방문한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나치 독재를 운운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장동혁 지도부를 두들겨 패고 있는데 꿈쩍도 안 하고 극우로 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내용적인 것은 다 맞는 얘기죠. 지금 뭐 지난번에 그 2월 19일 날 그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그 무기징역 선고가 있은 다음에 당연히 모든 국민들은
그 윤석열과의 절연 그리고 사과 반성 이것이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윤호개인을 표방하고 오히려 이제 그 절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분열의 세력이라고 하고 분열은 무능이다 이렇게 규정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 체제로 그냥 윤호개인 세력을 등에 업고 그냥 지방선거까지 가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당권을 유지하고 대선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그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지는 것까지 최근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도층에 있어서는 양당의 지지율이 훨씬 더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중도의 민심은 이미 다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선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내부의 그 상황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윤석열과의 절연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지 그나마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뭐라도 이렇게 선거라도 한번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불리한 구도인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지방선거는 참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저런 행보들이 과연 국민의힘 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네.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쫓겨났으니까 네. 당보다는 뭐 자기를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죠. 아니 다시 돌아오겠다고 예. 저기 나가면서 돌아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 국민의힘에서 다시 하겠다라고 했으면 국민의힘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보수 재건에 도움되는 행보를 해야 되는데 무슨 토크 콘서트하고 이렇게 계속 선무시장이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팬덤들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자기 그냥 그 존재감이나 드러내려고 하는 저런 방식으로 어떤 걸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도 전혀 저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생각보다는 한동훈이 만약 출마하게 되면 한동훈 낙선하기 위한 전략을 짜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저렇게 전국 다니면서 자기 정치할 것이 아니라요. 지금 그 보수 재건 또는 국민의힘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그런 목소리들을 규합해 나가는 그리고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지금 온당한 태도라고 보여지는데 저렇게 해서는 그 본인도 나중에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보궐선거에서 당선은커녕 저는 이것저것 이제 장동혁 대표가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누군가 현역 국회의원이 대구시장에 나가게 되면 그 자리가 비니까 거기를 이제 노린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4월 30일까지 안 그만두면 되거든요. 5월 일부러 넘어서 직전에 그만두게 할 수도 그렇게 되면 있다. 보궐이 안 생기고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진숙 현직 의원이 아닌 사람을 공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놔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은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이 같은 한동훈 전 대표의 광폭 행보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내 시선은 어떨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쫓겨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당을 위해서 백의 종군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한 전 대표 뭐라고 답했을까요? 내가 한동훈이라면 나는 조용히 내가 백의종군하겠다. 어려운 지역을 내가 찾아가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한테 국민의힘 후보를 많이 시켜야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제명당할 땐 동조하다가 이제 와서 당권파에 백의종군하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수 망칠 땐 뭐 했고 어떤 희생을 했느냐고 맞받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출마설에도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저는 왜 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구를 되게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에 대한 민심도 차갑지만은 그 반면에 한 대표에 대한 민심도 되게 차갑습니다. 그럼 이번에 재보궐 등판합니까? 왜 굳이 배제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포스쟁을 하겠다. 징계받겠던데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코미디 같은 상황 아닙니까? 홍위병 동원해서 문화양만하는 것 같다. 그 홍위병들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소속으로 한덕수 옥리 피소 때 국민의힘 당적과 당직 가지고 무소속 한덕수 적극 도왔던 사람입니다. 네, 김석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당을 위해 백의종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를 쫓아낸 당을 위해서 백의종군하라 상당히 섭섭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김석기 의원의 충고는 진심 어린 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탄핵과 계엄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 누구 하나 책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우리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책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총선에서 대패를 했고요. 그 이후에 탄핵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내란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지금 다 저체하고더라도 국민의힘이 다시 보수의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소통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려면 우리 모두가 다 책임자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소통에 나서야 되고, 그것은 모두가 다 백의종군을 하는 길이라는 것이 우리 김석기 의원의 아주 진심 어린 그런 조언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뭐 했냐, 저렇게 본인의 아주 그 오류론을 다시 들고 나와서 비판하는 모습에서 참으로 저희들이 자괴감을 느끼고요. 이런 부분 등은 다시 우리가 보수가 다시 재결집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책임자고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속에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등은 지금 당내에서 많이 침묵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그 주류 의견이고요. 이게 또 여러 당원들의 또 뜻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는 화면 왼쪽에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서문시장 방문한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지난 11일 장동혁 대표가 찾은 화면입니다.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국수를 먹고 있는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서문시장에 한동훈 전 대표와 동행한 친한계 의원들이 많습니다. 뭐 우재준, 배현진, 정성국 의원 등이 이제 동행을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함께 찍은 사진도 어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당권파에서는 이거 해당 행위다. 한동훈 전 대표는 무소속 예비 후보에 불과한데 왜 우리 당 의원들이 가서 돕느냐, 징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사실은 저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코미디 같은 일이다, 오늘 이런 비판을 네, 했더라고요. 뭐 그래서 김재원 최고나 뭐 양양자 최고도 그럴 일은 없다라고 발언을 했던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것도 저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얼마 전만 해도 그 24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장동혁 사퇴 요구하는 기자회견 한 거에 대해서 그 저 개파 만들어서 뭐 반당행위했다라면서 그 윤리위에 저기 징계 청구했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단계 사건으로 잘못해가지고 제명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제명을 당한 사람을 당에 있는 그 최고위원까지 포함해서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것은 당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행위라고 보여질 여지도 있는 것이죠, 해석에 따라서. 그래서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든든한 윤리위원장 계시잖아요. 윤리위원장이 또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뭐 징계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건 정말 공당에서는 좀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논의, 의견,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한동훈 전 대표와 동행한 친한계 의원들이 많습니다. 우재준, 배현진, 정성국 의원 등이 박정훈 의원까지 다 동행을 했는데, 지금 이분들을 징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소속 예비 후보를 돕는다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를. 이런 주장이라면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한덕수 전 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려고 했을 때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도우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부터 징계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당으로부터 제명당한 분을 밖에서 저렇게 대외적으로 소통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정치 영역입니다. 정치 영역을 모두 다 징계 등 사법의 잣대로 하는 것은 정치 영역에 대한 과도한 사법 영역에 끌어들이기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징계는 멈춰야 한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누군가 의견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논의가, 민주정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저런 부분들까지 뭐 징계 논의로 가서 자꾸 갈라치기하고 분열을 자주 조장하는 것 하는 것은 그것 자체도 바람직하지고요. 저것도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지율이 바닥에서 지하로 내려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국민의힘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고요. 다음 키워드에서 지지율 고공행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남긴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입니다.
오늘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이재명 대통령. 이 지지율에서 자신감을 얻는 걸까요? 다주택자뿐 아니라 투기용 1주택자도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거라는 글과 함께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경기도 지사하실 때도 경기도 임기 초반에는 거의 30%에 못 미칠 정도로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4년 만에 압도적으로 역시 80%를 훨씬 뛰어넘는 이러한 지지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70% 임기 말에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다. 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젯밤에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를 몰다가 서울 반포대교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한 30대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조금 전에 끝났는데 상당히 빠른 시간에 발부가 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약물 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서 혐의를 시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젯밤 8시 40분쯤에 A씨가 몰던 포르쉐 승용차가 반포대교에서 떨어지며 아래 강변북로를 달리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었죠. 네,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에서 64%로 최고치에 근접을 했는데 긍정평가 이후 1위가 부동산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명확하죠. 명확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 대안도 있고 그 대안도 단편적인 게 아니라 종합적인 대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큰 그림은 부동산에 대한 그 충분한 공급 외에 덧붙여서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도 있지만 그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해서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통합 등을 통해서 지방 분권을 강화시키는 것. 또 하나는 그 투기의 부동산 시장에 있는 투기 자금이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자본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머니무브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요거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효과들이 구체적으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그 호응해서 저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주택 그 가격 심리 지수가 3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의 그 특히 강남 상구라든지 마용성에 대한 매물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가격 상승률도 3주 연속 하락 추세를 갖고 있고 강남 상구도 지금 보합세로 들어와 있던 이런 실제로 데이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뭐 오늘도 6,300을 돌파해서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머니무브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의 이제 경험치를 보면 이런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쓰더라도 그 빈틈을 또 타고 투기 세력들이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앞으로는 더 계속 그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의 정책은 강력히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줌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제는 이재명 정부는 이제 하겠구나. 그 코스피 5천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달성한 것처럼 개국 정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달성한 것처럼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시키고 지금 정말 그 자본시장 쪽으로 머니무브 되겠구나라는 그런 신뢰들이 거의 확신 단계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고요. 네.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용 전 부원장이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예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서 80%대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말에는 70%대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양한 정책적 시그널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많은 정책
그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를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시장을 압박하는 이 정부의 정책들이 과연 시장에서 지금 주식 시장이 저렇게 천정부지로 치솟고 부동산 시장이 이제 하향세로 안정화가 시작됐다는 것들이 구조적이고 시장에서 계속 지속 가능할 거냐는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선 주식 시장을 보더라도요. 지금 외국인 주식 투자들이 최근에 14조나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연기금 등 안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투신사 등 여러 가지 나중에 어떤 투매 가능성 있는 업체들이 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단 말이죠. 또 부동산 시장을 보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과연 공급이 수요에 맞게 지금 진행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 이렇게 안정화되는 거 누구나 국민들이 환영할 일이죠. 다만 이런 것이 지속성이 있으려면 시장에 맞는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것은 그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는 결국 시장의 기능에 따라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예. 후속 대책 또 저희가 앞으로 짧게 상황 등을 봐야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것이 결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놨고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와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부터 내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매물로 내놓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불필요한 정치 공세가 마저도 차단시키겠다라는 의지 같습니다. 사실 29년 전에 샀던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퇴임하고 저 아파트로 그렇습니다. 돌아가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똘똘한 한 채 50억의 차익을 맺는 투기다. 자꾸 이렇게 그 사실도 아닌 가짜뉴스에 근거해서 공격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공방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 했으니까 이제는 장동혁 대표가 답해야 될 것 같아요. 6채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어제 6채 그 6자만 보더라도 가슴이 벌렁벌렁한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무주택자나 청년들의 가슴이 아주 대못질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 의지를 밝힌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부동산 집값 안정화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잖아요. 국민의힘도. 그러면은 정부에서 정책한 거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뭔가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용은 없고 그냥 정쟁안 시켜야 되니까 자극적인 용어를 끌어다가 분당 아파트 같은 정치 공세적인 걸 끌어다가 이렇게 물타기 하는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신뢰를 더 잃고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그 원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 국민의힘은 비거주하는 대통령의 아파트도 팔아라 이렇게 압박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분당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 그것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놨다고 하는데요. 과연 누가 매입하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한다며 특급 칭찬했던 정원호 성동구청장. 국민의힘은 연일 정원호 때리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정원호 구청장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조 부모님이 제가 태어나던 해쯤에 농지를 구입을 해서 그게 이제 산비탈 다랭이 논 그냥 황무지로 그냥 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계속 그냥 갖고 있는 건데 어떤 논리 구조인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정 구청장에게 최대 후원을 한 쓰레기 처리 업체가 357억 원대 사업을 수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수의 특정 업체의 전형적인 짬짬이라며 리틀 이재명이라 하더니 이재명 대통령에게 못된 것만 배운 것이냐고 비판했는데요. 정원호 구청장 조금 전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구청장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안철수 의원까지 정원호 때리기에 가세하면서 서울시장 도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김재섭 의원이 오늘 제기한 이 쓰레기 업체 의혹 어떤 건가요? 한 쓰레기 업체에게 357억 원이라는 거액의 수의계약을 계속을 해왔습니다. 그 수의계약 과정에서 구청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속아 웃을 일이고요. 쓰레기 업체가 어떤 배경에서 저렇게 장기간 동안 수의계약으로 저렇게 많은 거액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업자가 그 3번의 지방선거 과정에서 법정 최고 후원금인 500만 원씩을 계속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 등을 또 연계시켜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의 쓰레기 업자들이 저렇게 거액의 사업비를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받았다는 그 문제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정원호 구청장이 성동구에서 제대로 살림을 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뒷면에는 업자와 유착된 의혹이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김재섭 의원이 제시를 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또 리틀 이재명이라는 것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사건 등이 업자들과 유착 의혹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사법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교를 해본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정 구청장에게 최대 후원을 한 쓰레기 업체가 357억 원의 수의 계약을 했다. 이에 대해서 정 구청장은 허위 선동이라고 했어요. 반박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도라든지 뭐 저 능력 후보의 능력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지금 뭐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보니까 이제 구태 정치 중에 하나인 네거티브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나왔던 의혹 제기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정원호 후보가 다 지금 설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명도 내용이 들어보면 전부 다 합리적인 설명들이거든요. 이 건과 관련해서도 그 성동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면허업체가 4개뿐이랍니다. 네. 근데 공개 경쟁 입찰을 했는데 참여자가 없어서 계속 유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련 법령이라든지 서울시 그 지침에 근거하면 수의 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후원금 같은 경우에도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주고 그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따냈다라고 하면 아니 몰래 불법적으로 이렇게 돈을 주지 합법적인 후원금 최대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네. 그 500만 원 그거를 합법적으로 했다는 게 서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억지 주장을 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좀 이런 것보다는 먼저 국민들이 가장 바라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는 그 윤석열과의 절연 그것부터 명확하게 선언하고 그 정책적인 서로의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거티브 공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콘서트 개최 문제로 연일 물의를 빚고 있는 유튜버 전한길 씨.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재소환됐는데요. 마침 오늘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부정선거 끝장 토론이 예정돼 있는 날입니다.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오세훈 서울시장, 네 우파야? 좌파야? 전한길 뉴스가 에서 이런 자유 콘서트를 하려고 하는데 김동연 도지사는 우리 보고 못하게 지금 압박을 넣거든. 오세훈 시장이 우파고 보수주의 시장을 자처한다면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전한길 씨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이분 지금 제정신이신가요? 제가 보기엔 거의 미친 수준인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부정선거론자들이 얼마나 혹세무민이라는 얘기를 해왔는지
그러니까 이 암세포를 치료하려 그러면 암세포를 끝까지 다 절제해내야 됩니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만약 이곳에 가서 저를 없는 죄를 덮으시고 구속시킨다면 수갑차고라도 토론에 가겠습니다. 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전한길 씨와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토론이 잠시 후 6시에 유튜브에서 예정돼 있는데 지금 전한길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토론 성사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토론 성사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부정선거 문제, 부실 선거 관리 문제들이 저렇게 희화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팩트, 사실과 관리, 어떻게 투표 관리를 신뢰감 있게 관리하느냐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었고 결국 부정선거 시비로도 가고 많은 지금 우리 사이에 부작용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뭐 소쿠리 투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 투표가 개표소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실 관리됐던 문제 등의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고 일부는 개선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속에서 국민들에게 그 선관위와 선관위의 투표제도, 선거제도를 지속적으로 소통시키고 소통을 통해서 신뢰감을 쌓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야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은 이것을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하면서 선관위의 부정선거 얘기를 나오는 것 자체를 또 입틀막을 하기 위해서 뭐 징역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이런 선거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결국은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부실선거 문제 등에 대해서 자꾸 부정선거론으로 음지화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입틀막을 통해서 더 많은 불신이 이 선거제도, 투표제도에 쌓이게 한다. 저는 이런 부분도 과감히 털어내서 적어도 투표 관리의 문제, 그다음에 그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아주 진정성 있는 그 소통이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저렇게 희화화된 끝장 토론을 통해서 누가 그렇다고 국민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 그렇다고 전한길 씨에게 아니면 이준석 대표에게 누가 더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을 좀 우리가 우리 각계 여론에서 이거를 제대로 좀 바라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소통해 주는 것이 국민들께 국익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희화화되는 걸 좀 염려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왜 이준석 대표가 굳이 전한길 씨와의 토론에 응하면서 체급을 키워주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오늘 토론이 무슨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혀 성과가 없죠. 오히려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 망상가들에 대해서 확증 편향만 더 확증평의 벽이 정말 높다는 것만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생산적인 토론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 자체가 성립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준석 그 대표가 정치적 선명성 또는 자기의 존재감을 높여보려고 하는 그 의도하고 극우 유튜버가 돈 벌려고 하는 그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정선거는 이미 대법원, 사법부뿐만 아니라 선관위 그리고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그 사무총장으로 계실 때 왜 수개표뿐만 아니라 수검표까지도 도입하자 그래서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총선 때 2,800만 표가 중에 무효표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만큼 다 확인된 이미 부정선거는 없다라는 게 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전한길 씨 등한테 이렇게 근거나 이런 거 가지고 그 설명을 해서 설명을 한다 한들 그 수긍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또 이유를 대면서 또 자기네들의 그 확증 평형만 더 강화시키면서 유튜브 통해서 또 선동하고 이럴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뭐 코미디 같은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한길 씨는 수갑차고라도 토론에 나간다고 의지를 불태웠는데 오늘 6시에 토론이 성사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현정 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연금이 금융투자로 지난해 231조 원 넘는 사상 최고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역대급 불장인 국내 주식 수익률이 82%에 달해 전체 기금 수익률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2년 연속 120조 원을 웃도는 투자 수익을 낸 국민연금이 다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988년 기금 설치 이래 처음으로 지난 한 해 수익금이 200조 원을 돌파한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 수익은 무려 231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지난해 연금 지급액 49조 7천억 원의 4.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기금 적립금은 1,458조 원으로 1년 만에 245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익만 969조 원을 넘어 올해 1,00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체 수익률도 18.8%로 2024년보다 3.8%포인트 급증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였던 국내 주식 수익률이 82.4%로 유례 없는 반전을 이뤘습니다. AI와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 강세와 시장 친화적 정부 정책이 쌍끌이한 결과입니다. 해외 주식 수익률도 19.7%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국내외 채권과 대체 투자 등 모든 자산에서 수익이나 누적 수익률 역시 8%를 넘었습니다. 노르웨이와 일본, 미국 등 해외 연기금에 견주어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는 게 국민연금공단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좀 더 늦춰지게 됐지만 화려한 결실에 취해 연금 개혁 논의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경계심도 함께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인공지능 AI가 고용은 물론 무역과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제 주요 변수가 됐다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AI를 통한 경영혁신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전통적인 통화 정책만으로는 이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AI 혁신이 오는 2028년 대형 금융위기를 일으킬 것이란 시나리오를 담은 시트리니 리서치 보고서는 최근 월가에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역시 A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최근 AI가 금융 운영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연준도 이를 도입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리사쿡 연준 이사는 AI가 생산성을 높이지만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고 이에 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ur normal demand side monetary policy may not be able to ameliorate an AI-caused unemployment spell without also increasing inflationary pressure.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AI가 고용 악화에 약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무역과 투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지만 전 세계 상품 교역량의 증가율은 4.4%로 전년에 2.5%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는 AI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 등 AI 설비 투자가 활발해져 관세의 악영향이 상쇄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투자는 AI 관련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구축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AI 데이터 센터 장비와 관련한 전 세계 교역액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388조 원에 달해 1년 전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AI는 이제 뉴욕 증시를 넘어 연준에서도 주목하는 주요 경제정책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영상 보안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국외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미국이 그동안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규정하고 규제 완화를 요구했었는데요. 결국 정부가 수용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달 5일 구글이 제출한 보완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측량 성과 구글 반출 협의체가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협의체는 관계부처 및 기관으로 구성됐는데 오후 2시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조건부 허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구글이 1대 5천 고정밀 지도에 구글 반출을 신청한 지 1년 만입니다. 협의체는 영상 보안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구글 반출을 허가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영토 항공 위성 사진을 서비스할 때 보안 처리가 된 영상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군사 보안 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처리도 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만 원본 데이터를 가공해야 하고 정부 검토와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도록 했습니다. 반출하는 데이터는 내비게이션이나 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군사 보안 시설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도 신속히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켜 보안 사고에 원활히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의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해 불이행 시 허가를 중단 회수하게 했습니다. 구글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요청한 국내 데이터 센터 건립을 거부했었는데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를 활용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건부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구글은 크리스 터너 대외협력 부사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참, 즉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도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있어 건설적인 조치로 보고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의 관세 환급을 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로 올리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 적용 시기와 대상도 확정되지 않아서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다음 관세 전쟁, 돈을 지키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징수한 관세를 돌려달라는 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마련에 나섰다는 겁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징수액 대부분을 환급하지 않는 두 가지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서명한 글로벌 관세로 대법원이 무효화한 상호관세를 합법적으로 대체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환급 금액 일부를 포기하는 기업에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보장하겠다는 당근책입니다.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판결에서 환급 여부에 대한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통한 환급이 5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What happens to all the money that we took in? It wasn't discussed. Wouldn't you think they would have put one sentence in there saying that keep the money or don't keep the money, right? We'll end up being in court for the next 5 years. 관세 수입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와 세수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환급 시간 끌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로 올리겠다는 글로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패소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10%의 관세는 24일 발효됐지만 다시 15%로 올리겠다고 밝힌 세율의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His reckless trade policies have forced American families to pay more than $1,700 each in tariff costs. Everyday Americans are paying the price.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국정연설에서도 자신의 관세 정책은 계속될 것이고 더 강력한 해결책을 쓸 거라고 장담했지만 새로 내놓은 글로벌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취임과 승진, 퇴임 같은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공직자 120명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서울 청담동 아파트 분양권과 배우자 명의의 상가, 경기도 양평 땅과 예금 등을 합쳐 75억 7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자세한 재산 공개 정보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특검은 고령을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경한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1심의 법리 판단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의 1심 판결이 선고되자 내란 특별검사팀은 즉각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5일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후 특검은 6장 분량의 참고 자료를 배포하며 원심 판결에 불복한 취지를 보다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우발적으로 이뤄진 조치가 아니라 지난 2023년 10월 이전부터 사전에 기획해온 정황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원상 회복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장기간 독점하려 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으로 꼽혔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작성 시기 등 증거에 대한 1심 판단도 문제 삼았습니다. 계엄 준비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수첩의 증거 가치 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사실상 향후 항소심에서 본격적인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고령을 이유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감경한 것은 법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 역시 재판부가 내란죄 성립 요건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탓에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쿠팡의 퇴직금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이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엄 전 지청장이 쿠팡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퇴직금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데 강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 SUV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운전자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회부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경환 기자, 포르쉐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조금 전인 오후 4시 10분쯤 포르쉐 SUV 운전자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출석 당시 A씨는 하얀 옷으로 얼굴과 상반신을 똘똘 감싼 채 휠체어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약물운전 혐의 모두 인정하시나요? 네, A씨는 그제 저녁 8시 40분쯤 약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SUV를 몰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약물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사고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피의자가 약물운전 혐의 인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단 자신이 약물을 투약한 채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당시 서울 시내에서 10km 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이 확보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차가 다리 위에서 떨어지면서 아래 강변북로를 달리던 차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약물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네, 사고 현장에서는 A씨가 갖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약이 많이 발견됐죠. 네, 사고가 난 뒤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는데 현장에서 많은 양의 약과 프로포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깨진 프로포폴 약물병과 일회용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됐고 또 약물이 채워진 주사기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물질이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만이 철저히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의사나 약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경찰은 이 상당한 양의 약을 어떻게 일반인이 가지고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구속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예, 포르쉐 운전자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일단 A씨가 이 약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따져보며 위법 소지가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등 합법적인 기관에서 의사를 통해 처방을 받았더라도 이 처방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 투약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라 A씨와 함께 투약한 공범이 있는지, A씨가 다른 누군가에게 약을 공급하고 있던 건 아닌지도 향후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포르쉐 운전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빼돌린 인물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 헌금 의혹에 연루된 측근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명 배우의 이름을 내세워 3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저질러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는데 이번에 코인 유출 혐의로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분실한 사실을 4년이 지나서야 파악한 경찰은 뒤늦게 추적에 나서 최근 피의자 2명을 붙잡았습니다. 당초 내부 소행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YTN 취재 결과 이들은 유명 배우를 내세운 3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퀸비코인 대표와 실제 운영자 이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헌금 의혹에도 연루된 인물입니다. 이들의 가상화폐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가 시작됐는데 당시 검찰이 실제 운영자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이후 전 씨 집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5천만 원이 발견됐고 통일교회 김건희 씨에 대한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청탁 의혹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전 씨에게 지방선거 예비 후보를 소개하고 공천헌금을 주고받는 자리에 함께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 씨 등 두 사람은 2021년 강남서가 수사하던 가상화폐 해킹 사건의 피해 당사자로 이후 경찰이 제3자로부터 비트코인을 임의 제출받자 이를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USB 형태의 전자지갑에 보관됐는데 강남서는 보안성 높은 경찰 전자지갑이 아닌 이 씨와 대표가 제공한 전자지갑을 사용했고 이를 악용한 이들은 복구 코드를 활용해 자신들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표는 경영난 때문에 범행했고 훔친 고인은 모두 현금화에 써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언론은 비트코인을 해커가 유출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피의자가 수사망을 피하려 허위 제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전북 전주와 완주 통합 추진 여파로 완주군의회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중에 경찰관을 폭행한 군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A씨는 어제 완주군의회에서 유일식 군의장 강금 여부를 둘러싸고 의회 측과 통합 반대회 측이 대치하던 중 출동한 비경감의 머리카락을 잡아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현장 채증 영상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초봄 같은 포근한 날씨는 주말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수도권 등 중부 내륙은 동풍의 영향으로 더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서 산불 등 화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나뭇가지에는 아직 꽃망울이 맺히지 않았지만 공기는 한층 온화해졌습니다. 도심 공원에는 얇아진 옷차림의 시민들이 나와 이른 봄 기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올랐고 대부분 지역에서도 10도를 넘으며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계절을 한 달가량 앞서가는 봄 날씨는 주말과 휴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상대적으로 온난한 공기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쪽 지방 같은 경우는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되면서 일사와 상대적으로 더운 동풍에 의해서 기온이 높게 올라가고 주말 사이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지만
수도권과 영서 등 중부 내륙은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바람이 산을 넘으면서 기온은 오르고 습도는 낮아지는 이른바 팬 현상 때문인데 이번에는 동풍이 불어와 서쪽 지역의 건조함이 한층 심해질 전망입니다.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주말인 만큼 산림 주변 지역은 물론 주택가에서도 불씨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일절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2일과 3일 쪽에도 이러한 남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온난한 공기가 대기 중층과 하층을 지배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눈보다는 비에 가까운 긴 겨울이 지나고 계절은 어느새 봄의 문턱에 섰습니다. 하지만 해빙기로 접어들며 땅이 약해지고 산불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작은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운영난과 소송전 등으로 6년 동안 시민이 찾을 수 없었던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을 부산시가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관람형이 아닌 자연 서식지형 숲동물원으로 재구성해서 시민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각종 시설이 낡고 색이 바랜 부산 삼정도파크 동물원. 사자와 코끼리, 하이에나 등 다양한 동물이 방문객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운영난과 소송전으로 사실상 폐업 상태가 이어져 6년 가까이 방문객이 없었던 동물원이라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보는 건 동물에게도 반갑고 신기한 일입니다. 한 6년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문을 닫게 되다 보니까 좀 사람을 그리워한다 그럴까요? 뭐 그런 그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산시가 이 동물원을 인수해 직접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부산에서 동물원을 즐겨 찾을 수 없었다는 아쉬움을 날릴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관람이 편한 곳에서 자연지형과 식생을 최대한 보존 활용한 자연 서식지형 숲동물원으로 탈바꿈하는 게 시작입니다. 관람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던 기존 구조를 동물의 활동 반경과 생활 습성을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동물 복지 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또 질병 관리와 검역, 긴급 보호동물 수용과 종 보존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는 거점 동물원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넘어 보존과 책임의 중추로 새로운 공립동물원 위상을 세우겠다는 포부입니다. 여기에 시민 입장료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내년 완전 개장을 목표로 공립동물원을 시민이 생명의 가치를 배우고 숲에서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건축과 경관, 교통 등 8개 분야의 통합심의를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해 최고 49층 5,893세대 단지로 정비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이후 반년 만에 통합심의를 통과한 건데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 통합기획 시즌2 정책을 적용해 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언과 협박 등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 지방자치단체가 특이민원 전문관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경찰 출신 인력이 직접 현장에 나서는 방식인데 1년 동안 30여 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수원시청에서 공무원과 상담 중인 김원규 특이민원 전문가는 35년 동안 경찰로 근무했습니다. 수원시가 지난해 1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한 직책입니다. 한밤중 구청 당직실을 찾아와 폭언을 퍼붓는 민원인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적도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을 해서 경찰에 112 신고를 해서 경찰 출동 요청을 했고 그 민원인을 더 이상 거기 당직실에 찾아오지 않도록 그런 조치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김 전문관과 함께 역시 경찰 출신인 박두신 갈등조정관도 대응에 나섭니다. 도움 요청을 받으면 실태를 파악한 뒤 민원인을 면담하고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고발 조치를 진행합니다. 고발장 작성부터 경찰 조사 동행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도움을 요청한 공무원 34명 가운데 25명의 문제를 해결했고
2명은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무원들에게 민원인이 행패를 부릴 때는 반드시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라고 조언합니다. 영상 자료,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을 할 때 좀 약하게 처벌받거나 때에 따라서는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서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원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특이민원 전문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25일 폐막한 북한 노동당 9차 대회와 관련해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경의 표현이 없어진 개회사, 그리고 선대를 능가하는 업적이 언급된 총비서 제추대 제2서, 김정은의 당 건설 노선이 명문화된 당 규약 등을 근거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남한을 동족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고 영원한 적으로 규정한 대남 노선은 한국의 평화 공존 정책을 견제,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지도부의 절반가량이 물갈이됐다며 원로그룹이 퇴장하고 실무형 관료들이 약진하는 실적과 능력을 중시한 인사로 평가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조건부 북미 관계 개선 의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 총화 보고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정부 북핵 수석 대표가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미국의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당장 구체적인 실무 접촉이나 대화 준비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본부장 취임 뒤 처음 미국을 방문한 정현두 외교부 전략본부장은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등 미 국무부 인사들과 두루 만났습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을 이끄는 인사들을 만난 정 본부장은 미국이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측에서도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정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에 조속한 성사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화가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북미 간 실무 접촉 같은 새로운 소식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수준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 방중 계기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메시지가 우리의 예측 범위 내에 있었던 만큼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조기 성사를 계속 지원하고 이런 가운데 정부 당국자는 최근 주한미군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미중 군용기 대치 등에 대해 미국 측이 별도의 문제 제기나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미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향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한미 간 후속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 문제를 두고 3차 핵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다음 주에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의 일시 동결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영구적 중단과 주요 핵시설 해체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큽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오만의 중재로 간접회담 형식으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3차 핵협상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양측은 오전부터 3시간 넘게 회담한 뒤 각국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한 차례 정회했습니다. 이후 오후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و خیلی جدی وارد عناصر یک توافق شدیم هم در حوزه هسته‌ای و هم در حوزه تحریم‌ها. 회담을 중재한 바드르 알 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각자 내부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술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의 우라늄 농축의 일시 동결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감독 하에 우라늄 재고의 농축도를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사일 관련 내용은 빠졌고 영구적인 농축 중단이나 핵시설 해체, 우라늄 비축량 이전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영구적인 중단을 원하고 일몰 조항이 포함돼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측이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주요 핵시설 3곳을 해체할 것과 남아있는 농축 우라늄을 모두 미국에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is is an extremely complicated subject. And if they make progress on the nuclear front, then they would have to find maybe other formats or additional solutions for non-nuclear disagreements. 협상 당일 미 재무부는 이란과 연계된 외국 테러 조직에 자금을 조달한 스위스 은행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군사적 충돌 시나리오는 양측 모두의 부담이 큰 만큼 일단 대화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주 협상까지 신경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눈싸움 행사 때문에 미국 진보 진영의 차세대 주자인 뉴욕시장과 경찰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참가자들의 경찰을 향해 던진 눈뭉치를 놓고 맘다니 시장의 눈싸움일 뿐이었다고 언급하자 경찰은 보란 듯이 폭행 혐의를 적용하며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폭설이 내린 뉴욕 맨해튼의 한 공원에서 눈싸움 행사가 열렸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도 눈뭉치가 날아들더니 어느새 웃어넘길 수준을 넘어버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철수하는 경찰을 뒤쫓아가며 눈뭉치를 내던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의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SNS를 통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I've said time and time again that having seen these videos, to me it was a snowball fight that got out of hand, and it should be treated accordingly. 하지만 뉴욕 경찰은 도가 지나쳤을 뿐이라는 시장의 견해와 정반대로 다음 날 27살 남성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수치스러운 범죄라면서 추가로 4명의 사진을 뿌리고 공개 수배에도 나섰습니다. 맘다니 시장과 뉴욕 경찰은 시위 진압 방식과 예산 삭감 문제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왔는데 눈싸움 사건 처리 방식을 놓고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체포된 20대 남성의 경찰 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태는 일단락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경찰 노조까지 맘다니 시장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시장을 압박하기 위한 뉴욕 경찰청장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에 9조 원을 투자해 로봇과 AI, 에너지를 아우르는 혁신 성장 거점을 구축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112만 제곱미터 부지에 2029년까지 AI 데이터 센터와 수소 태양광 시설, 로봇 클러스터를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새만금의 풍부한 일조량을 AI 데이터 센터와 수전해 플랜트의 핵심 전력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발표한 125조 규모의 국내 중장기 투자 계획의 핵심으로 현대차는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7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16조 원의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서울 강남과 홍대 스토어에 새로 공개한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 울트라 체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방문객은 자신의 스마트폰과 직접 비교하며 새롭게 적용된 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화면 측면에서 시야를 차단하는 기능과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인공지능이 대신 받아 내용을 요약해주는 기능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카카오톡에서도 롯데마트 온라인 장보기가 가능해집니다. 롯데마트와 카카오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카카오 쇼핑에서 롯데마트 제타 장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주문 처리와 물류, 배송 모든 과정을 맡게 되며 카카오톡 쇼핑 탭을 통해 온라인 쇼핑 기반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3월 3일 삼겹살 데이를 앞두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온 오프라인에서 한돈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돈자조금은 오늘 서울 동화광장에서 삼겹살과 목살 꾸러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특판 행사를 연 데 이어 다음 달 2일과 3일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일대에서 할인 판매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돈자조금 이기홍 위원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은 낮추고 한돈 농가의 힘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요즘인데요. 내일부터 3.1절 연휴가 시작되죠. 연휴 첫날인 내일은 야외 활동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고 기온이 더 오르면서 봄 날씨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3.1절 당일엔 하늘이 흐려지겠지만 여전히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 사이에는 강원 영동에 비나 눈이 조금 오겠고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이때는 일시적으로 기온도 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화재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진 만큼 산에 가실 때는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2도, 대구 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6도, 대구 15도, 광주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